네, 안녕하세요. 자유기업원 그리고 경제지식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양반사회에 아주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인 김은희 작가와 함께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 제목이 참 충격적입니다. 신양반사회. 우리 사회가 점점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가 상당히 과거 지향적 또는 권위지향적 또는 도덕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우리 사회에 지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로 운동권 정치 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586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운동권이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군림하려 들고 있고요. 또 도덕을 앞세워서 정치를 오히려 조선시대로 후퇴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과감하게 그런 분들을, 그런 운동권을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정치에 지배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김은희 작가님은 아니면 그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밝은 사회로 가고 또 법치에 의해서 누구나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사회로 가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공유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지향점을 이야기해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북콘서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청취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양반 사회는 문화인류학 관점에서 이제 한국 사회의 독특한 멘탈리티의 기원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유교 사회, 그 중에서도 조선 후기의 양반 사회를 중점으로 양반 계층의 변화와 연쇄적으로 나타난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는데요. 과거를 토대로 현대의 한국 사회가 겪는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갈등의 중심에서 양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지배를 하는지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나라, 진정한 민주국가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양반 사회 앞에도 이제 신이라는 조금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신양반 사회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함축적 의미는 아무래도 조선 후기 양반 사회를 설명하는 새로운 정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 한국 사회가 이 신양반 사회로 회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혹시 책에서 말하고자 하셨던 신양반 사회란 무엇이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소개받은 김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이 책 제목을 이제 신양반 사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특히 이제 그 운동권 정부가 등장하면서 소위 그 민주화 세력이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이것이 그 조선 시대의 그 양반 사회에서 군자와 소인으로 그 구분한 거와 굉장히 그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운동권 세력의 어떤 그 도덕적 우월성을 특히 주장하고 한다는 점에서 이제 조선시대의 그 특히 후기의 살인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떤 그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기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독재 세력과 싸우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소위 산업화 세력은 기득권 세력이고 어떤 소위 전문가 세력도 다 여기 전문가 집단도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이제 전문가 집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트레이닝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20대 30대 이제 그 학생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점이 있죠. 이제 그랬을 때 그러한 세력을 이제
자기 이익만 추구한 그런 세력, 권력에 아부한 세력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분화하는 것이 조선시대 양반 사회의 어떤 그 주작적인 그 통치 이데올로기에서 군자와 이렇게 소인을 구분한 거와 굉장히 그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그 우리가 덕치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교에서는 특히 이제 그 성리학 그 주작, 조선 시대의 그 유학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그 유교의 한 분야가 유교에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조선 시대의 그 통치 이념은 성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신유학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주자학, 성리학 이런 식으로 많이 그 부르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보는 국가 또는 사회에는 어떤 그 도덕성이 우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덕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라고 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덕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교화를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통치 이념은 사실 법치의 이념하고는 참 다른 건데, 그러니까는 어떤 법치 우리가 근대와 서구의 근대 사상에서 이제 특히 그 법치의 개념은 어떤 국가가 없는 사회, 그러니까는 상태라는 건 자연의 상태에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통해서 이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계약이라는 거죠. 국가도 그러한 계약의 결과 탄생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유교에서는 그렇게 그 덕망이 높은 군자가 어떤 그 소인들에게 교화를 함으로써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화를 통해서 지배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덕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 군자들은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인들이죠. 소인들이 군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통치 체계를 이제 이상적이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에 양반은 어떠한 사람들을 가르쳤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 학교에서 국사를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 국사를 배웠겠지만은 제가 그 국사 교과서들을 보니까 교재들 보니까 굉장히 그 조선시대 관한 내용이 너무 그 역사적인 사실과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 역사적인 사실과 틀리냐면은 우선 그 보통 교과서에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후기에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번 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계층이 등장하면서 양반 제도가 무너졌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한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 제도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러한 이론이 사실 한 몇십 년 전부터 학계에서는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대중적인 역사 담론에서는 그러한 것이 그냥 아무런 비판이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그 상공업이 발달하고 상업도시가 발달했다는 그 주장을 서포트 해줄 만한 어떤 물적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말에 보면은 도로가
길이 전혀 안 닦여졌다고 그때 이제 그 외국의 여행가들은 한결같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굉장히 좁은 길, 그러한 길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송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학자들도 항상 얘기한 게 청나라에 가서 보고 우리도 그 바퀴가 달린 운송 수단을 그 수레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수레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운송 수단이 없이 어떻게 상업이 발달을 하겠어요. 그 굉장히 많은 물자가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물적 증거가 없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양반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될 수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조선시대 후기는 굉장히 그 고도의 그 정착 생활을 그 하던 농민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여러 세대 걸쳐서 일정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서로 그 이웃이나 뭐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 집안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그 집안의 내력을 서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혼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겹겹이 그 어떤 인연이 겹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너무너무 잘 아는 집안끼리 서로 잘 알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뭐 족보를 고친다 한들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족보를 고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는 어떤 양반제가 무너진 사회가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양반 그야말로 유학자들이 군자와 군자의 후손들이라고 그 여겨지는 그 유학자들 그 선비들이 이제 향촌 사회에서 어떤 서원과 향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야말로 그 지배 세력이 된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향촌 사회에서 그 어떤 그 향권을 장악함으로써 그야말로 양반 사회가 그 확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풍습이나 문화가 많이 이제 유교화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유교가 어떤 유교적인 그 제례라든지 그러한 거 의례라든지 이러한 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는 굉장히 문화가 달라요. 조선시대 전기는 오히려 전기는 이제 바로 고려시대가 불교 사회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기만 해도 그 어떤 유교적인 의례, 유교적인 가족제도, 유교적인 어떤 종법제가 확립이 안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 문화였고, 뭐 아들, 딸 차별하는 것이 없었고, 다 재산을 그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 다 골고루 나눠주고, 우리 그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에서 맏아들이 어떤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가족이랑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후기에 들어와서 종법자가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가족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이 유교화되죠. 그 우리가 산업화하면서도 그 산업화하면서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의 민주화 운동을 그 불러일으킨 어떤 그 문화적인 토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그 선비 사상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그리고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라는 그런 그 개념이 이제 그 특히 운동권이 강조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개념이 그런 유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그 의롭게 사는 거 이런 거에 더 가깝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근대 사회에서 정의라는 것은 justice라는 거는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법무부 그러면은 Justice Department 또 Ministry of Justice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보통 운동권에서 말하는
저스티스, 사회 정의라는 거는 그런 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도덕성을 확립하는 거,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 이렇게 볼 때 왜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도 저렇게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법을 지킨다는 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유교에서는 그 법치를 별로 법치를 그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 올바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양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넌 뼈대 있는 집 자식이야 라든지 넌 양반집 자식이라는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고 관심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리고 양반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어감에 대해서 아마 그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반을 아마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의 양반은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개국되면서 사실은 그 전 고려의 모습이 조금 남아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녀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고 재산도 사실은 장자가 아닌 여성도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제 그 우리가 조선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죠. 사실은 조선은 주자학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로 점점 성리학적 이념, 주자학적 이념이 점점 강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양반의 개념은 조선 후기에 아마 그런 굉장히 이제 그런 실리보다는 예의와 명분을 중요시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400년 동안에 서로 이제 떨어져 싸우지만 그 싸운 이유가 뭔지 보니까 위패를 오른쪽에 모실 거냐 왼쪽에 모실 거냐, 이게 이런 자존심 싸움을 가지고 각 가문들끼리 이제 그 대립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조선 후기의 양반의 모습이라고 이제 작가님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선 그 이후에 그게 사라진 그 조선 후기 양반의 모습이 지금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아마 이 신양반 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제 그런 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오면은 어떤 군자의 자손도 양반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암흑의 자손, 보통 양반을 가리킬 때는 꼭 현조가 있어야 돼요. 현조, 조상, 뛰어난 조상. 그래서 보통 이제 우암 송시열의 그 자손은 보통 우암자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정말 6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에서는 그런 걸 많이 따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시골 친척들이 올라오면 누구는 누구 자손하고 결혼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누구는 어느 자손 뭐 청조한 씨 뭐랑 결혼하고 뭐 그 율곡 자손, 퇴계 자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컬었고 이러한 조상이 없는 사람들은 양반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요즘 들어서 이제 운동권에서 그렇게 조상을 따지는 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김구의 뭐 손주다, 뭐 김구 아들이 누구의 증손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후손까지 우리가 이제 예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상은 그게 바로 양반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상과 후손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덕성이 세습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 우리가 재벌이나 이제 부자들이 부를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도덕성이 세습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그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상 누가 훌륭한 사람이었지 그러면 당연히 그 자손도 그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가족화되고 그랬지만은 어떤 그 조상 그 대대로 그런 어떤 그 피가 흐르고 있고 혈연 관계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세습된다는 거는 아직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국 사회가 조선 후기 양반 사회로 회귀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집안의 족보와 도덕성을 국민들이 지도자에게 묻고 있다는 현상인데 네. 사실은 최근에도 조금 볼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대선 때에 그 가족의 각 후보들의 이제 가족이 문제되었던 현상들이나 네. 아니면 도덕성에 대해서 뭐 네. 누가 뭘 잘못했네, 누가 뭘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조금 언론에서 나왔던 현상들이 네.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구절이 사람들은 요즘의 언어로 묻는다. 친일파 후손인가 혹은 기득권 적폐 세력인가 아니면 독립가 후손 혹은 민주화 운동가인가. 그러나 이 질문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의 조상은 누구인가? 대의를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는가? 사실 이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좀 세습되어져 온 의식이고 현대로부터 이어져 온 좀 관습적인 것들인데 네. 그러면 이 유교 문화권에서 익숙해져 왔고 도덕성을 사회 규범과 관습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주의만으로 지도자를 선출한다고 했을 때 지도자가 임기 생활 동안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여론을 이제 진정으로 살필 수 있는지. 저는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능력만으로 그 지도자를 선출한다고 했을 때 대중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그 호응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반대파로부터는 뭐 많은 비난을 받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어떤 그 지도자를 그 개인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조상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가까운 조상 즉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만약에 이제 친일파가 있었다 뭐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이제 흠결이 굉장히 큰 결함이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2012년도인가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들끼리 그 토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정희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공격의 내용은 뭐냐면은 박근혜 그 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가 친일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박정희가 일본 군관학교에 가고 일본 천황을 위해서 충성을 할 것을 맹세했다.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모가 뭘 했느냐, 부모가 도덕적이었냐, 부모가 친일파였느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그런 거를 따지게 되고 또 반대로 또 이제 빨갱이 공산주의자였을 때는 빨갱이라고 또 이제 보수 정권에 의해서는 그러한 것을 이제 빨갱이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 안 된다. 이제 그러한 거를 굉장히 내세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어떤 그런 조상이 뭘 했느냐 하는 게 오히려 요즘에 와서 더 이렇게 중요해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정책을 위해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이제 여론을 무시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많은데 이제 내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론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서부터 그때부터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지위 자체가 어떤 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반이라는 건 하나의 문화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개인이 어떤 권력이 많은 사람이 또는 국왕, 왕조차도 어떤 사람이 양반이다 또는 아니다 그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언어와 마찬가지로 그 문화적으로 생성이 되는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누가 양반이고 누가 양반이 아닌가는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그 유림 사회에서 그게 정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론 정치가 그 조선시대 후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렇게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제 운동권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가 신양반 사회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 공론 정치가 현대 사회의 여론 정치로 넘어오게 되고, 네. 개인적으로는 이 지방 유림의 역할이 현대 NGO라든지 혹은 이익 집단으로 전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 속에 나와 있는 말처럼 물론 한 단체의 말이 이제 전체 시민의 말을 대변을 할 수는 없지만 정치에서 여론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말에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다수의 참여를 포함한다는 것은 분명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인 건 맞는데, 현대 정치는 이제 사회 이견이나 규범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지도자가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거나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그 정치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국민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선거를 하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뽑는데, 그게 선거를 통해서만 국민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전부 비밀 투표를 하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 국민의 뜻이 표현이 되는데, 그 여론이라는 거는 그게 정말 어느 정도 정확한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따라서 서로 다 자기 주장이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론에 따르는 거는 자기가 사실은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여론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점을 다 고려하고, 여론도 고려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만약에 여론에 따라서 그래, 이게 국민의 뜻이야. 그럼 난 국민의 뜻을 따르겠어. 그럼 누가 책임을 질까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다면. 국민? 사실 국민의 뜻이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만이 이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그러는데, 과연 어느 게 그렇게 여론을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어떤 효율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5천만이라는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그 정치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표하는 사람을 뽑고, 그 대표자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제 법을 만들고, 행정을 하고, 법을 실행하고, 이러한
기간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국민의 여러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너를 보니까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난 너를 대통령으로 뽑는다.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그게 이제 선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추진할 그 권위를 국민이 부여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용산 이전한다 이제 그럴 때 사실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옮기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사실은 저는 그거를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 하는 거를 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바빠요. 내가 뭐 이 일 저 일하고 바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하나하나 안건을 다 조사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가짜 뉴스도 가리고 이렇게 해서 뭐 결정을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렇게 정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한테 위임을 하는 거야. 사실 국민들은 다 각자 그 생계 활동하고 다 사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전문가들 얘기 종합해서 옮기는 게 낫겠다 하고 결정을 하면 저는 그냥 결정에 따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뽑았고 그만큼 신뢰가 가서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사기치지는 않겠지. 우리나라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진 않겠지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권위를 제가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그렇게 끝없이 논쟁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결정을 했으면 그거는 거기에 난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계속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으니까 다른 일들도 봐야 되고 계속 그 하나의 일에 매달릴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막연히 그냥 전부 뭐 반대 성명을 내고 서로 그 새몰이를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그냥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런 거를 결정할 때는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조선시대에는 후기에는 그런 효율성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행정상으로 굉장히 무능하고 비효율적이었고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죠. 여러 가지 뭐 삼정문란이라든지 정말 그 환곡 문제라든지 백성들이 굶어 죽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그 양반 관료들이 무능했던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에 어떤 양반 지배계층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에도 나라를 근대화시키는 일도 추진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은 사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이제 덧붙이자면
사실은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에서 나오고 있던 양반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었냐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책에 따르면 향약과 서원을 통해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관직을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도전하다 실패한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럼 이들이 선택한 것은 지방에서 향약과 서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다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서포터들의 어떤 후원자들의 몫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도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설립하는데 재원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있게 되면은 그 당시 굉장히 무서운 군대를 가야 되는 의무에서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점점 정부의 지원하에서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론이라는 것이 그럼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의 여론이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중앙을 바라보면서 중앙으로 집권하고 싶어하는 이런 지방에 있는 양반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여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과거 이제 그분들은 양반들은 이제 여론을 들어라, 민의를 반영해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이제 지금 시대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386 운동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아마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NGO나 아니면 저희도 이제 NGO를 하고 있지만 NGO들이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이들은 우리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이 목소리가 여론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걸 과연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는 정부가 위원회를 많이 만듭니다. 위원회를 만든 목적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탈원전을 그 탈원전을 위해서 정부는 탈원전위원회,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답니다만,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은 여론을 어떤 식으로 반영했냐면, 10년 이상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고, 토론회를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탈원전을 결정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든 나쁘든. 우리나라는 단 1년 만에 여론 수렴을 거쳤어라고 하면서 통과시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정책을 위해서 민의를 반영한다는 것은 단지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또한 많은 위원회에 그렇다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가 절반씩 들어왔어야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많은 위원회들을 보면 사실은 내 의지를 반영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집어넣고 거수기 역할을 한다. 이게 어떻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위원회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것들이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 정도로 좀 사용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비판들도 굉장히 책에서는 많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여기서 그 법치라고 하는 거는 rule of the law라고 할까요? 법의 지배.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치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직접적으로 국민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지배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법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독재자가 법을 막 손쉽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법이야.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법을 지키게 한다라든지 그러한 의미에서 법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국민을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만든 그 법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지키면서 어떤 그 모든 행정을 본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이제 국가의 그 국정을 보는 거를 이제 저는 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말하는 법치의 개념은 좀 더 서구의 어떤 근대적인 그 법치의 개념을 말하는 건데 모든 사람은 다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인권이죠. 천부적인 그 인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런데 그 권리를
사실 권리가 또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할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서로 자기 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남의 그 이익을 남의 이익에 피해가 주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게 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갈등을 그 해결하자 하는 게 이제 그 근대 국가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법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누구나 그 갖고 있는 어떤 인권, 권리를 이제 제약을 하는 거죠. 어떤 질서를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이제 제약을 하는 건데 그래서 국가라는 것이 이제 서양의 그 군대 사상은 하나의 필요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한을 강제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뺏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사회에 꼭 필요하니까 그러한 법을 정하기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정할 때는 사실 모든 사람의 누구나 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한 근대적인 그 개념에서는 모든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상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주의라는 것은 또 국가가 기존의 개인과 상관없이 이미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국가라는 거를 어떤 그런 사회 조직을 상상을 하는데 저는 어떤 민주주의에서는 국가라는 거는 개인이 그 합의하에 만들어낸 조직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째 정부 뭐 공무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다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이지 국가라는 어떤 별도의 조직이 있어가지고 너희는 우리 말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 그 사적인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얘네 법을 통해서 뭐를 못하게 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국가도 함부로 어떤 법을 정해서 그 자유를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 사적인 개인의 삶을 좋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하는데 내가 삶의 목표가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세금을 냈고 법을 지키고 그러면은 국가에 대한 의무, 나의 책임은 다 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의를 위해서 어떤 사는 거, 추구하는 거,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어떤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막 임금 왕이 잘못하면은 막 목숨을 걸고 막 충언을 해야 되고 올바른 그 소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거는 거의 이러한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근대적인 국가의 개념은 선비 사상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는 그러한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어떤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뭐 한다. 뭐 이러한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 후기의 어떤 선비 사상인데 이제는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운동권 정부에서 굉장히 그거를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독립운동가에 대한 어떤 그 예우라든지 그런 걸 강조하고 우리가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너무 무모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독립운동가들을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역사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감동적이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그렇지만은 그냥 그거는 지나간 역사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운동권에서는 그러한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면서 반일 사상을 고취하고 이제 이러한 거 민족주의적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저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후손 3대까지 손주까지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전쟁이나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서 이제 그 싸우다가 이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자식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한 연령을 제한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일정한 연령이 한 30살 그 이상이 지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뒤처지지 않게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그 어떤 상위 군경이라든지 그런 희생자들에 대한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통령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보면은 그거를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자손 대대로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자체에서 그 뭐 독립운동가 후손이기 때문에 뭐 지원해 주는 거는 상당히 그 3대 몇 대 4대 5대 6대까지도 막 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나치다라고. 그게 바로 양반 그 어떤 도덕성이 세습된다는 그러한 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화운동 잠깐 얘기했고 아까 법치 이야기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뭐 그걸 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건국 아니 이제 독립 뭐 참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비슷하게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실패했지만 이런 법이 나왔어요. 역사 왜곡 금지법 이런 것이 나왔어요. 민주화 운동을 폄훼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법에 의해서 입법자들이 법을 냈는데 그럼 이게 법치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나와 다른 생각은 그걸 막으면 그걸 나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돼라는 게 법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게 법치주의인가? 혹은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이걸 말하지 말라고 법안으로 내놓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런 법안이 나왔는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양반 그리고 지금의 민주화 운동 세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우리는 민주화의 피를 이제 타고났고 너희들은 적폐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자유는 내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사실은 그 사람 코앞까지만 이제 제한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 갈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옳고 내가 양반이고 내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법치를 훼손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치에 대한 굉장히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죠. 입법자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게 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인데 그럼 이재용의 삼성 재산을 우리 분할해서 우리가 나눠 갖자라고 180석, 200석에 합의하면 그거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법으로 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설령 법이라고 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거관리법이 있어요. 이제 선거를 관리하는 법이 있는데 이 선관위법은 항상 그동안 양쪽 여와 야가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 법을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룰이잖아요. 선거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게임의 룰인데 이번에는 한쪽에서 180석을 가진 쪽에서 이걸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세력은 나는 정당하다. 너희는 적폐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 게임의 룰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정당한가? 너무 이제 자신에 대한 나는 양반이고 너희들은 상놈이다라는 이제 이런 근거에 이제 기반을 두고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반인 법치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지적들이 조금 나왔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살짝 파트가 바뀌어요. 책의 2장을 조금 보시면 이제 네. 조상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 종법제 이야기가 조금 다뤄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주목을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조선 후기 양반 사회가 달라지면서 책의 마지막 파트에 보시면 그 여성과 서열 차별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오늘 크루 좀 비율을 보시면 여성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공적인 가족의 기능과 제사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이제 제사를 물려받지 못하는 여성과 서열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었다라는 내용이 책에 나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차별이 한국 사회까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유리천장을 만들어냈고 올해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OECD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종합 20점대를 차지하며 조사된 29개 중 10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녀 간 차별이 줄었다고는 다들 말을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지점도 많은데요. 신양반 사회로 회귀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공동체적인 어떤 기업 문화, 조직 문화의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내가 책에서도 설명하지만 굉장히 상공업 활동을 억압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죄악시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인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그 경제 개발을 할 때 그러한 그 문화적인 그 맥락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 조선시대에 사실 그 박정희가 그 경제개발 막 하자고 막 그렇게 했을 때 1960년대는 조선이 망한 지 50년밖에 안 지났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반자본주의적인 의식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민간의 경제활동을 북돋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이제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그 경제활동에 굉장히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산업화라든지 경제개발이 어떤 서구적인 자유경제 사상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너무나 억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부가 북돋아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히려 양반 사회의 전통적인 남녀 역할, 그러니까 여자는 집안일, 안일을 하고 바깥일은 남자가 하는 그러한 젠더 역할을 오히려 활용하게 돼요.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남자들의 경제 활동에 어떤 굉장히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활동의 목적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돼요. 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말을 뭐라 그러냐면 사업 보국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 노동자들은 어떤 산업 전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제 해외 나가서 경쟁을 하게 되고, 마치 이제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해외 나가서 외국 팀하고 운동 경기를 할 때 어떤 전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산업전사라는 이름을 산업전사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공동체적이었고, 그리고 남자는 이제
가족을 대표하는 그 가장으로서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게 되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는 게 또 가족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의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전기에는 없었어요.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 가족 문화가 이제 굉장히 집단주의적으로 바뀌면서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리고 어떤 가산의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남녀 역할의 분리가 다시 산업화하면서 그런 문화적인 개념이 다시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일이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아무리 퇴근 시간이 돼도 그런 어떤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퇴근 시간이 돼도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상사가 계속 일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남아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서로 그러니까 네 일은 뭐고 내 일은 뭐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 되고, 서로 다 같이 도와서 서로 도와주고, 이런 식의 어떤 조직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기업 쪽에서는 어떤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기업은 가족과 같다. 우린 다 한 가족이다. 그러한 어떤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이제 퇴근 후에 항상 회식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 의식이 이제 고양이 되죠. 그리고 회사 자체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들이 많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많이 만들고, 어떤 같은 가족이다라는 의식을 강화시키고자 하게 되죠. 어떤 단체 의식이라든지 그러한 거를. 그리고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양반 사회에서 이제 특히 가족 양반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정치와 분리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근대 사회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보통 가족과 정치 영역은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이제 가족으로서 역할이 있고, 또 만약에 정치 집단에 참여를 하면은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다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양반 사회에서는 입신양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양반으로서 어떤 중앙의 어떤 정치 무대에 진출해서 과거급제하고 관직자가 돼서 어설픈 지위에 오르고 이름을 날리는 거, 이러한 것이 바로 입신양명이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입신양명을 통해서 효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아들로서의 효자로서의 역할이 어떤 나라의 충신으로서의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충과 효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아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어떤 정서적인 관계 또는 유대 관계가 굉장히 강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로서 아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전혀 없어도 아버지가 관료로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아버지로서, 그렇게 된 어떤 조상으로서 이제 대우를
어떤 그 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낼 때는 꼭 그 관직, 타이틀이 들어가고, 그 위패에는 어떤 관직에 있었으면 관직의 그 타이틀을 꼭 새기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제 보통 학생이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거는 이제 관직에 진출하지 않은 그냥 유학자라는 그 뜻을 갖고 있죠. 이제 그래서 항상 그 정치 사회에 나가서 그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바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산업화하면서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박정희는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네가 수출을 많이 하고 이것이 애국이다라고 어떤 그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회사에서 고위 임원이 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출세하고 하여튼 성공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80년대까지도 가족보다 일이 중요하다.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러한 공동체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조직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은 다른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취직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그 잡을 찾는 게 또 쉽고, 이렇게 그러한 것이 굉장히 쉬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있다가 그 직장을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충성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있을수록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오래 그 회사에서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횟수가 지나면은 승진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고용 관행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죠. 근데 이러한 공동체적인 기업 문화는 여성한테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80년대 말 90년대까지도 여자들은 취직이 돼도 결혼하면서 그만둔다라든지, 또 애를 낳으면 또 그만둔다라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진입하는 게 힘든 거예요. 다시 이러한 집단주의적인 기업 문화에서는 여성이 애를 키우고 몇 년 동안 쉬다가 다시 그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고위 임원까지 승진하는 것이 거의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의 그 임원의 비율이 몇 프로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일본보다 또 낮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몇 프로가 높고, 근데 고용 관행은 비슷해요. 평생 직장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러한 것이 그 노동시장을 왜곡시켜가지고 어떤 이중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일은 비정규직에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리천장이라는 그러한 것은 정말 이러한 공동체적 관행, 어떤 조직 문화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여성들은 정말 똑같이 남자처럼 기업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똑같이 평등한 어떤
대우를 받고 그렇게 임원까지 되고 성공한 그 기업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하지가 않으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그 말로는 이게 내가 이제 여기 책에서도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우린 다 공동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공동체적인 기업 문화를 갖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공동체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저는 양립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끝없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평생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그 비현실적인데, 말로는 우리는 공동체다 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자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회사가 그걸 다 도대체 그 고용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좌절 이런 것이 또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사실은 그 인정주의라고 하나, 이제 뭐 그러한 그런 인정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정규직은 그 비율이 적어지고 비정규직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 현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그 문제나, 아예 그냥 노동을 좀 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기업이 마음대로 뭐 어느 회사 자기네가 필요 없으면은 그냥 해고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 또 다시 또 취직하는 게 쉬워지거든요. 진입하는 게 쉬워져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그렇게 유연한 노동시장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80년대 중반, 하여튼 80년대에 그 미국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일제 자동차가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우리는 좋은 차를 못 만들어내는가? 왜 이렇게 미제차는 결함이 많은가? 일제차는 결함이 없고,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고용 관행에 대해서도 미국도 이러한 고용 관행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퀄리티 컨트롤이다, 뭐 이런 거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그게 원래 미국에서 나온 건데 이제 일본이 그 퀄리티 컨트롤 그런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그 결함이 별로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미국이 굉장히 그때 위기의식을 많이 가졌어요. 그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90년대 들어가서는 일본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미국 자동차를 수입하게 하고 막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런데 그 미국이 그러면은 일본식의 고용 관행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데서는 학자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 그것이 여성의 지위에는 굉장히 나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본식의 고용 관행을 받아들이면은 여성들이 그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다. 그러한 고용관행이 여성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용관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의견의 일치가 학계에서 일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 페미니즘 문제가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운동권 정부에서 특히 이제 여성 할당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도입하려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적 그 조직 문화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겉으로만 이제 그 남녀 평등을 주장하려고 보니까 이제 어떤 여성 할당제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저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 공동체적인 조직 문화에 있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 이런 거는 정말 그 효율적인 그런 해결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책 마지막에 영화가 2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기생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리즈인데, 주된 내용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히트를 쳤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정서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친 2 작품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남몰래 느끼고 있던 이제 불만감과 그리고 공감이라는 소재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양반 사회의 상상력이라는 메타포로 2 작품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이 586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생충 영화를 보니까 어떤 봉준호 감독의 어떤 586 세대적인 그러한 어떤 계층의 개념 그런 것이 어제 드러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 영화를 선정을 했고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그 기생충 영화 보고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여러분은 무섭다고 안 느꼈어요? 막 그야말로 호러 무비? 그러니까 내가 미국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누가 들어와서 몰래 살고 있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 어떤 그 홈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사적인 영역으로서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사회에서 그야말로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 그 영역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기생충을 굉장히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상력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이제 이 기생충에서는 어떤 그 사적인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존중이라고 할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별로 잘 표현이 안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사생활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드러난 건데, 사생활 좋아하지만 그렇게 성스러운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 보면 기택이 이제 그 운전기사로 나오는 송강호가 연기를 하죠. 근데 그 기택의 가족이 각각 거짓말을 하고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그 사람들이 그냥 나쁜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홈 얼로운이라는 그 영화 아시죠? 그 홈 얼로운 그 영화 다 봤을 거예요. 그죠? 그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 때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꼬마만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집에 남게 됐는데, 그때 마침 그렇게 빈집을 노리고 이제 소매치기라는 도둑들이 이제 그 빈집을 노리고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꼬마의 집을 그 집을 이제 그 목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가 그 집을 지키는 아주 지혜롭게 용감하게 이제 그 집을 지키는 게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도둑들을 막 이렇게 골탕 먹이고 머리를 써가지고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그 영화가 이제 그 미국 문화에서 생각하는 어떤 집의 의미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도둑들이 굉장히 악랄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 꼬마는 그 도둑들에 대항해서 이제 도둑을 막 골탕 먹이는 아주 용감한 그 어린애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봉준호의 영화에서는 그 기택의 가족이 그렇게 막 악랄한 사람들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그냥 거짓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서로 뭐 기택도 좋은 남편인 것 같고 또 좋은 아버지인 것 같고 뭐 무슨 뭐 가난한 남자로 막 애들을 막 패고 마누라 패고 막 이러는 그런 어떤 그 나쁜 사람이 아니고 보면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개념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계층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박사장이죠. 그 집의 주인이. 근데 그 박사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기택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부자도 착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의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직접 보니까 아니네. 이제 그 사람 착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이 기택은 계속해서 그 박사장과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박사장은 반대로 거리를 두려고 해요. 박사장은 친절하지만 박사장도 보면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뭐 노동자를 막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그러한 나쁜 사장도 아니고 교양 있고 하여튼 젊은 그 IT 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는 좋은 그 젊은 그 사업가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내가 주목하게 되는 거는 어떤 그 박사장은 계속해서 이제 거리를 두고자 하는데 기택은 막 그래도 사모님을 사랑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부부 관계까지도 물어보고 호기심 알고자 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박사장은 거리를 두고 이제 그런 것 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박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냥 계약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그래요. 너는 나의 고용인이고 그러한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자꾸 이제 그래도 사모님을 뭐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을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박사장이 그 박사장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그러니까 어떤 정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고용인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전에 일해오던 그 가정부가 이제 그 기택 가족의 그 모함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가정부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럴 때 기택은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일했는데도 그냥 어떤 그만두게 돼서 굉장히 서운하고 슬프다.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안 하고 일할 사람은 세고 셌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냥 노동력으로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약적인 관계로만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슬며시 이제 기택은 서운함을 느끼고 조금씩 특히 이제 자꾸 냄새 지하 냄새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럴 때 이제
점점 거기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게 보면은 어떤 자본가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자본가에 대해서 자본가의 그 어떤 성취라는 거, 성취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 서양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존경심, 젊은 그 사업가에 대한 존경심, 뭐 이러한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대신 어떤 인정이 있는 관계, 그러니까 어떤 서로 어떤 가족 같은 관계, 이런 거를 바라하는데 계속해서 박 사장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서 기택은 거기서 점점 이렇게 조금씩 모욕감을 느끼다가 그것이 이제 그 박 사장의 아들의 생일 파티에서 이제 막 살인 사건이 나면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 박 사장이 그 지하실에서 그 전 가정부 남편이 피를 흘리면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막 그 지하실 냄새가 완전히 급해가지고 그 냄새에 이제 물러나는 거, 그거를 보고 막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어떤 봉준호 감독이 그러한 면을 굉장히 잘 포착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바람직한 어떤 관계가 아니라는 거, 어떤 그러한 거를 좀 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86 세대의 어떤 이상적으로 보는 어떤 고용주는 좀 더 인간적이고 어떤 공동체적이고 자기가 고용한 사람과 어떤 연대하는 그러한 거를 내세우는데, 그 박 사장은 그렇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택은 분노해서 살인을 하는데, 그 기택을 통해서 저는 봉준호의 그런 어떤 의식, 계급관계에 대한 그 개념이 586 세대의 어떤 개념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생충을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도, 특히 오징어 게임은 더 하여튼 586 세대로서 오징어 게임을 만든 그 감독, 작가 황동혁 감독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데, 그 황 감독은 어떤 굉장히 어떤 유교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586 세대들을 갖고 있는 유교적인 경제관, 또 대동사회, 빈부 차이가 별로 없는 대동사회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그런 평등주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부도덕한 그런 그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동욱 감독이 영국 가디언지하고 인터뷰한 거를 읽어봤는데,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현대사회의 그 모습을 표현한 거다.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비참할 것이다. 보편적인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막 정말 목숨 걸고 살아남으려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는 표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더 불공평하고 더 지옥 같은 현실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제 자본가 계급은 굉장히 악마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 계층, 어떤 마스크 쓰고 이제 규칙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무원이나 그런 계층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계층이
어떤 자본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굉장히 부패한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그 빚을 엄청 져가지고 이제 그 정말 목숨 걸고 그 몇백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것이 지옥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서 그 영화에서 특히 또 성기훈 주인공이 보면은 어떤 굉장히 공동체주의적인 그 인간형이에요. 인정이 많고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예 바로 그 586 세대가 생각하는 어떤 남성적인 그 남성의 이미지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앞세우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깐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징어 게임에 그것이 어떤 잃어버린 세계, 어떤 공동체의 세계를 그 나타낸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서로 장난감도 다 공유하는 그러한 관계를 그 굉장히 그 이상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그 황 감독은 능력주의를 굉장히 비판을 하죠. 특히 이제 그 상우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성기훈하고 이상훈가 그 상우와의 그 대결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걸 통해서 상우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 능력주의를 나타내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게임 거의 끝까지 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근데 기훈은 너 그런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기훈의 그 입을 통해서 그 황 감독의 어떤 그러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냥 운이 좋고 그래서 된 거지 네가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희생 끝에 너는 희생 덕분에 너는 잘 살게 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생각이 이렇게 그 영화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586 오징어 게임을 보면 그야말로 586 세대의 어떤 공동체주의 그게 잘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황동혁은 그거를 어느 사회나 어느 자본주의 사회나 이렇게 지옥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그 상상력 그런 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그 유교적인 그 경제관, 어떤 대동사상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헐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보는 그 영웅 서사가 아니구나. 근데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어린아이들 그 게임을 그렇게 막 완전히 살인 게임으로 만드니까 아 정말 나도 그 영화가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무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생각하면은 막 그게 서로 죽이는 것이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그 외국의 시청자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서구의 그 자본주의 그 사회에서는 자본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의 그 이론처럼 어떤 기독교 사상이 그 자본주의 발전에 많이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규율적이고 이런 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그 서구의 근대 화하는 과정의 어떤 그 문화를 보면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부여해요. 거의 신성하게 생각을 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거지나 이런 불황아들을 잘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사람들 다 법으로 잡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동정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럼 너네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 개신교 목사들은 그렇게 설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적인 신념에 맞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종교가 굉장히 많이 퇴조를 했지만 그래도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자본가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스포츠 정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특히 스포츠 정신이 그 빈부의 격차 이런 걸 많이 포용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게임을 하거나 어떤 놀이를 할 때 그 게임의 룰을 철저하게 지키고 지면은 자기가 진 거를 인정을 하고 이긴 사람을 축하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경험도 제가 미국 친구하고 그 친구 아들이 이제 우리 애하고 이제 나이가 한 5살쯤 어린가?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친구 집에 머물면서 근데 이제 우리 애하고 그 친구 아들하고 이제 무슨 게임을 하다가 이제 우리 애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게임에서 이겼어요. 그 친구 아들은 6살이고 그러니까 걔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걔 방에 데려가서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방에 나오지 못하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방에 가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가 모르고 그 6살짜리가 뭘 알겠어. 모르는 건데 그냥 저렇게 야단을 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철저하게 어떤 게임을 하고 승복하는 거 그리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 어떤 실력의 차이가 크고 이럴 때 그 다양한 그러한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 정신 때문에도 또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뭘 하든지 간에 격차가 다 능력이 있고 차이가 있고 격차가 있다. 그러한 것을 그냥 어떤 법을 잘 지키고 하는 한은 이제 그런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그래서 북콘서트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요. 아마 오늘 2시간 동안 진행을 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길었는데 다들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책 내용 되게 재밌게 저도 잘 읽었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다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